민주주의의 정신을 끝까지 되살리기 위해서 친박, 비박, 전박 없습니다. 그리고 친홍, 비용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집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막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잠시 후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선출됩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명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가 내세운 비전은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 친홍의 존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의 의문도 있고요. 제가 우리 이주영 의원, 조경태 의원과 함께 서 있어 중립 단일 후보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정말 당의 화합을 원하고 개파 종식을 원하는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중립에서 선출되길 바라지. 저는 분명하게 비박이었고 우리 함진규 의원은 친박 인사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개파주의 청산과 사당화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걱정은 우리 함진규 정책의장과 제가 손을 잡음으로써 개파주의 청산은 이제 완전히 불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당의 분명한 것은 중립 중도파는 없었습니다. 홍준표 아바타를 만약에 당에다 세운다면 예. 우리 당은 정말로 그 홍준표 대표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예. 그렇다면 우리 당이 과연 우리가 보수 대통합도 하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이번 경선 구도 어떻게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얼굴로 또 다음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대표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그 원내대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굴도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개파 청산, 그다음에 또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보수가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원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활동을 하면서는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 대여 강경 투쟁을 또 일정 부분 제1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여 강경 투쟁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원내에서는 또 대여 강경 투쟁, 좀 강성 이미지도 갖고 있어야 된다. 강성 이미지도 갖고 있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개파 청산, 이런 모든 걸 또 아우르는 그런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총 3가지를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보수개혁의 이미지, 그리고 여당에 대한 강경한 투쟁, 그리고 개파 청산이 가능할 것인가 짚어주셨는데,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 노선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사실 한성교 의원도 범친박입니다. 그러니까 친박에서 물론 색깔이 좀 빠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친박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점으로 본다면 범친박계로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지금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선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친박의 한 부류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친박이라는 세력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친박의 색깔을 지운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친박의 냄새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구도로 가려고 하냐면 친홍과 비홍, 이렇게 두 개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도 친홍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홍준표 계라는 게 과연 있느냐, 존재가 실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걸 보면, 이제는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성교 의원은 이미 친박의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성교 의원이 지금 정책위 의장과 팀을 이뤄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는데 이 구성이 또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주영 의원인데
한성규 의원은 4선이고 이주영 의원은 해수부 장관까지 지내고 또 5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사실 그 당내에서 이미지가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수습을 하는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대국민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수습을 하면서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를 아마 4번인가 5번 마음에 두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시진 않더라도 출마 고려한 게 한 4-5번 정도 될 정도의 인물이신데요. 네. 이번에도 출마를 고려하다가 이제 중립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본인이 뜻을 접고 한성교 후보의 그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가 되신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수가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원내대표보다 정책위 의장이 이제 한 단계 정도 선수가 더 아래인 분이 보통 그렇게 짝을 이루는데요. 정책위 의장으로 이주영 의원이 그거를 이제 흔쾌히 받아들인 거겠죠. 그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근데 그건 아마 이렇게 정책위 의장 역할을 그 전에도 하셨어요. 또 옛날에도 하셨는데 다시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두 분은 좀 범친박계로 분류되긴 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좀 중도적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파 청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이례적인 조합을 이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범친박이고 중도 성향이라는 건 높이 평가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보수 야당의 지지자들은, 야당 지지자들은 뭐 진보든 보수든 항상 어떠냐면 대여 강경 투쟁을 좀 해달라, 힘 있는 야당이 돼달라, 이런 그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또 같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또 어떠실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평가를 받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이제 나갔다가 복당한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분이 함진규 의원입니다. 함진규 의원은 잘 아시는 건 친박계로 통하고 있고요. 본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뭐 비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함진규 의원은 친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계파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친박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분을 정책의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네. 만약에 이제 함준규 의원이 들어와서 정책의장을 하게 되면 친박이 완전히 청산됐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홍준표 대표가 시도하고 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친박계는 이미 홍문종 의원을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파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준규 의원이 왔다고 해서 과연 친박들이 그러면 김성태 의원을 지지할 건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이것이 중립 성향이나 아니면 친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함준규 의원을 보고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또 의문이 될 수 있어서 잘 되면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진규 의원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예. 함진규 의원은 재선이고 경기도 시흥 쪽에 이제 시흥갑일 겁니다. 아마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여기도 저도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당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겪어봤지만 합리적인 분이고, 아마 그 진박이라고 하거나 이제 친박 중에서도 아주 강성이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이 조합은 또 특이한 게 수도권 의원들끼리만 모여 있죠. 보통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조합은 특히 보수 야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수당에서는요, 항상 수도권 한 명, TK 지역 한 명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데, 이 조합은 특이하게 수도권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 중심을 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어쩌면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TK 지역은 친박 진박인 의원들이 많아서 김성태 의원의 정책위 의장을 이제 수락을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수도권에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친박 출신이라고 범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함진규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면, 저는 친박계는 이젠 구심점이 없어서, 또 그 계파는 항상 이제 보수라고 하면 적절치 않지만 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든가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세력이기 때문에 소멸돼 갈 겁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게 과격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차이일 텐데 이렇게 함진규 의원 같은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하면 김성태 의원은 이제 대여 강경 투쟁은 잘하실 텐데 좀 강성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점진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그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친박 출신들. 그런 의원들한테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문종 의원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박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채익 의원을 지금 정책위원장으로 했는데 그분도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은 그냥 지금 사실 여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미래가 사실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친박이 세력을 규합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친박이 어떤 영향력이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박 입장에서 홍문종 의원을 밀어서 친박이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점차 키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색깔은 친박을 바꾸더라도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그 뭐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뭉치는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요소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뭐 김성태 의원이나 다른 분이 원내대표가 돼서 공천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나 친박과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익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문종 의원 과거 인터뷰를 좀 살펴봤더니 홍준표 대표의 그런 의견이 토론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을 샀던 걸까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제명 절차, 당에서 출당 절차를 밟을 때 이제 그 당원 당규를 해석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토론이 없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전략공천으로 좀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보수 정당이 이제 야당으로 되면서 그 희망자, 지방선거 그 출마 희망자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아무래도 낫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모셔오려면 경선이라는 치열함보다는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저희가 이제 꽃가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걸 좀 해야 인재 영입이 수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지금 점점 그 공천은 상향식으로 되고 있지 하향식으로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원래 친박 성향이 강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은 점점 친박계라는 이름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같이 이제 정치를 시작했거나 공천에 있어서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얽히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채익 의원과 조합을 이룬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조합을 이룬 거 보면 홍문종 후보의 생각은 그래도 뭐 친박계가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나와 인연이 이제 닿는 사람들 숫자가 국회의원 중에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이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 이 세 명의 후보가 맞붙은 경선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막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서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투표를 얻는 사람이 없으면 3명의 후보 중에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볼 관전 포인트는 과연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얻어서 1차 투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과반을 못 얻고 3명의 후보로 표가 분산이 되면서 결선 투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만약 김성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당을 살리기 위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김성태 후보가 만약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친박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들이나 아니면 개혁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차 투표에서 안 끝나고 2차 투표로 간다면 좀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죠.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그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심을 잘 안 드러내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사이고 지금 당 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마 116명 안팎일 텐데요. 그럼 네. 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걸 뚜렷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투표까지 가면 훨씬 그 계산했던 것보다 예측 불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1차 투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투표로 갈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은 게 보통 때보다는 조금 높은 게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그리고 또 정권 초기보다 정권 여당의 경우에도 정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1차 투표에서 잘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당이면 그 중심이 있죠. 대통령이 계신다던가 아니면 당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사가 이제 거의 통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목표는 보수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 그 민주주의 정당 중에 가장 오래된 영국 보수당을 개혁 롤 모델로 해서 뭐 디즈레일리 전 수상이나 대처 전 수상처럼 그런 인물을 좀 배출해 보겠다 이런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경선 결과가 당내 상황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네. 지금 관심이 가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요.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고 원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게 만약 부결되거나 아니면 이게 참석을 안 했을 때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만약 이걸 찬성표를 던지면 또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당 의원을 저렇게 구속할 수 있도록 표결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도부 입장, 홍준표 부대표도 그랬어요. 개별 의원에 대한 처리 문제, 특히 이제 구속영장 처리 문제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이 결정하지 않고 당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도부의 의중은 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좀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앞으로? 그 동료 의원의 체포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저 국회에 있을 때 이런 표결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요. 뭐 가결된 경우도 있고 부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가결된 경우가 조금 드물었는데 근래 19대, 20대에 오면서는 그게 가결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실 그 공을 국회에 넘긴 게 있거든요. 23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국회 회기가 없는 상태니까 그때는 그냥 이거 체포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요구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때 방탄 국회를 연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이런 국민 눈높이,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방탄 국회를 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현안이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몰라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뭐 정당하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국민들의 권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고통스러운 선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간단히요. 예. 아까 검찰에서 국회에 공을 넘긴 부분도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내에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경환 의원은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영장 청구할 그 타이밍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또 검찰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봐주는 거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뭐 최경환 의원한테는 방어를 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 보통 피고인들보다 유리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검찰이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시험해 보는 그런 생각을 하기야 했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피고인의 방어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겠죠. 네. 자,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속마음이 궁금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발언 먼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경제 파탄 징후가 보인다.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 그런데 또 발언이 반복이 됐습니다. 흥진호가 납포당했는데 야구 시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낚싯배 사고 다룬 언론들은 문재인 씨 정권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떠들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보수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이 어쨌든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의 대표로 직책을 맡고 있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비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그런데 문재인 씨라고 굳이 저렇게 공식적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든 뭐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분의 갖고 있는 사회적 직책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 마찬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이 대통령을 취임한 이후에 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불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부분 또 공식 직책을 맡은 사람에서 그 직책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꼭 저렇게 씨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생각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의원님, 지금 논란이 된 발언이 사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전에도 있었더라고요. 관련된 발언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다 이런 취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은 이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대한애국당 자체도 그런 존립 근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을 예우해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속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지 이게 관심인데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